예,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오늘은 좀 반미스러운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이제 탄핵이 난동이 벌어지기 시작한 지 이제 만 3년 됐는데요. 이걸 이렇게 짚어보면 문맥이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문맥이 의외로 미국입니다. 오바마 그리고 미국 국무성을 쥐락펴락했던 그 당시에 힐러리가 파란 신호등 그린라이트를 올려주지 않았더라면 탄핵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직접적으로 공작을 했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이러한 탄핵 움직임이 있었을 때, 박근혜를 정치적으로 제거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을 때 파란 신호등을 올려준 것만은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미국을 볼 때, 또 미국 정치를 볼 때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하는지 오늘 음미해 가면서 한번 탄핵을 다시 한번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 여쭈기 전에 이 탄핵을 묻고 가자라는 주장의 여러 형태들이 있는데 저는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 주장의 요지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뭐냐면 박근혜란 인물이 무능해서 보수를 말아먹었다. 그러니까 골아프게 배려할 거 없다. 그런 문맥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장은 사탄파는, 그러니까 사기 탄핵파는 외연 확장성, 다시 말해서 산토끼를 잡는 능력, 이것이 있다. 무슨 대가를 치르고라도 이 사탄파를 안고 가야 된다. 김무성류들을, 또 유승민류들을, 이를 위해 탄핵은 거론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최근에 이제 동아일보 송평현 칼럼에서 송평현 위원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적나라하게 이 조선의 김대중은 이런 지령을 내렸죠. 이건 거의 지령입니다. 조선일보는. 거기에 보면 박근혜 리더십 위기를 비판한 것이 문팔육 집권을 위함은 아니었다. 다시 말해서 사탄파가 김무성, 유승민류들이 또 조중동이 탄핵 앞장섰을 때 그 결과가 문팔육 집권으로 귀결될 것을 예견하고 앞장선 것은 아니다. 천만에요. 2월 달에 반기문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수습하기 들어갔었어요. 수습 들어갔었어야 돼요. 근데 그때 수습 안 들어갔죠? 그때 수습 안 들어갔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문팔육이 집권하더라도 우리는 그냥 탄핵 박근혜 죽이기에 올인한다. 그게 조중동과 그 다음에 이 김무성, 유승민류들의 선택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2월 달에 있었던 일이죠. 자, 이렇게 이제 이런 논리들인데, 이런 논리가 얼마나 뭐라 그럴까, 천박하고 비상적인 논리인지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제 탄핵을 묻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이 탄핵이 거짓에 의한 탄핵이기 때문에 못 묻는 겁니다. 닉슨은 탄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사만 18개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탄핵 갈동말동 하니까 닉슨이 사퇴를 했죠. 뮬러 특검 같은 것도 보세요. 트럼프 정부 들고 나서도 계속 조사가 일어나서 조사만 한 1년, 2년 정도 된 거죠. 그 특검 보고서 나올 때까지 2년 넘어 걸렸죠. 그런데 한국은요. 신문보도 그것도 엉터리, 인격살인, 신문, 방송, 언론에서 박근혜 마녀사냥 시작하니까 그것에 바탕을 해서 국회가 탄핵 발의를 했어요. 그럼 발의를 하면 조사를 해야 되는데 탄핵 의결까지 6일 걸렸습니다. 12월 3일에 발의되고 12월 9일에 의결됐습니다. 탄핵 소추가. 폭도란 얘기예요. 대통령 하나 날리는 거를 6일 만에 결정한 겁니다. 그 다음에 탄핵 소추를 의결한 다음에는 나중에 3월 10일 탄핵 그 결정문에서 나왔듯이 탄핵 결정문 자체도 보면 언론이 이렇게 떠들고 국회가 이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파면한다이지 거기에 아무런 실체적, 형사적 혐의 이런 것에 대한 적시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탄핵 소추 의결을 해놓고라도 그때부터는 시간이 있으니까 실체적 진실을 가려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혹시라도 빠꾸 오라이 될까 봐 오히려 더 지독한 마녀사냥 인민재판을 더 했죠. 그래서 형사까지 다 걸어서 지금 거의 뭐
제가 보기에는 저기 뭐야 연쇄살인범 수준으로 이제 중형을 매겨가지고 이제 집어넣어놨죠. 근데 이 중형 매기는 그 방식 정유라 방식으로 계산하면 요번에 그 조국 딸 그것과 관계된 서울대, 고려대, 부산대 교수는 한 100명 정도 징역형 받아야 돼요. 정유라 때는 아시안 그 게임에서 메달 땄기 때문에 그 특고라 그래요. 교수들 사이에선. 특별 고려해라. 이렇게 자기들끼리 그걸 메모를 돌려요. 특고. 그럼 특고 들어오면은 적당히 학점 주는 게 관행이에요. 이런 체육 특기자 같은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다 징역 보낸 거예요. 정유라 때는. 아니 메달리스트 체육 특기자인데 메달리스트 체육 특기자에 대한 대학의 일반적 고려, 특고, 특별 고려 이걸 가지고 일반적 관행 이걸 가지고 다 감옥을 보낸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재용 방식으로 계산하면 원래 삼성은 정유라와 상관없이 승마를 이건희 회장 때부터 줄기차게 지원해온 그룹인데 이재용 방식으로 계산하면 그 말 세 마리가 그게 뇌물이라는 거 아니에요. 묵시적 뇌물. 그렇게 계산하면 기업의 사회적 기여는 모두 묵시적 청탁, 묵시적 뇌물입니다. 전부 징역받아야 됩니다. 기업 오너들.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이 삼성을 얽어매려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얽어매려고 삼성을 얽어매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그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그 M&A였거든요. 이 두 개를 M&A 함으로써 이재용 그쪽 진영의 그러니까 삼성그룹에 대한 삼성전자에 대한 정확히 표현하면 그 지배력이 확립됐다고요. 그러면은 제일모직과 왜냐하면 삼성물산이 이 삼성전자에 대한 주요 주주기 때문에 그 삼성물산에 대한 지배력을 이재용 측에서 강화시키면 결국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시키는 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일모직과 M&A 방식으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M&A를 할 때 이재용 쪽에서 가지고 있던 제일모직 주식이 삼성물산 주식으로 바뀌는 비율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이제 외국 헤지펀드가 이거는 특혜다라고 시비를 걸었는데 그거를 이제 국민연금에서 그 M&A를 허락을 해줬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국민연금 그 이사장부터 해서 감옥 집어넣고 이것이 특혜의 목적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뇌물의 목적, 묵시적 청탁의 목적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대한민국 기업들은 모두 미국 헤지펀드에 내줘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급속하게 이 기업 가치가 성장을 했잖아요. 그룹사들은. 그러니까 상속을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거기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문제가. 급속하게 이게 그 기업 가치가 상승하니까 이게 상속을 할 방법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 야 이거 상속 어떻게 시켜주도록 해야지. 이게 이제 꼭 그룹사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잘 나가는 중견사들도 그래요. 그 강소 기업들 있잖아요. 강한 중소기업. 아니 아버지가 시작할 때는 기업 가치라 그래 봐야 뭐 한 10억 20억 했어요. 그럼 상속이 가능했다고요. 근데 그 아버지가 열심히 뛰어가지고 이게 갑자기 세계적인 강소기업이 돼서 한 3천억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늙으셨어. 이제 70이요. 이제 아들 50살짜리한테 다 넘겨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기업 가치가 뛰어가지고 강소기업이 돼서 이게 넘겨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상장하고 한 10%만 넘겨주면 되는데 한 20%나. 그것도 방법이 마뜩치 않은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지금 사회 곳곳에 밀려서 문제가 축적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은 전부 미국 헤지펀드에 다 내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말이 안 되는 거 가지고 묵시적 청탁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뇌물이라 그래가지고 엮은 건데 이런 거짓과 마녀사냥과 인격살인에 의한 살인을 우리가 인격살인에 의한 탄핵을 이걸 우리가 그냥 묻고 가자. 신경 쓰기 싫다. 그래 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진실과 개인이 묻히는 거거든요. 이 떼논리 즉 거짓 이것이 상식이 되고 기준이 되는 세상이 됩니다. 마녀사냥, 인격살인, 인민재판이 지배하는 세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개인 존엄성이나 진실 존중은 모두 깨지죠. 그런데 세뇌 탈출에서 여러 번 말했듯이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는 개인 존엄성과 진실 존중입니다.
이 개인 존엄성은 종교개혁, 특히 이제 기독교 프로테스탄티즘, 기독교 개신교에서 확립됐고요. 진실 존중은 르네상스, 그때 다시 재조명받은 그리스 정신, 이것에 의해서 확립된 겁니다. 이 두 개가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을 묻고 가야 된다. 탄핵 진실을 까고 가야 된다. 여기에는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인 개인 존엄과 진실 존중을 우리가 모시고 갈 거냐 버리고 갈 거냐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철학적 보수주의가 뭐냐고요. 보수주의 철학이 뭐냐고요.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인 개인 존엄과 진실 존중을 보수하자. 이게 철학적 보수주의 혹은 보수주의 철학의 핵심 정신이에요. 이 두 개 버리면요. 보수도 뭐 또 아무것도 안 남아요. 문명도 안 남아요. 여러분 문명의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런 보수주의에서 우리가 대한민국 자유, 시장, 사유재산, 기업가 정신, 한미동맹 이런 걸 중시하는데 이건 뭐냐? 이 핵심 가치를 보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인스티튜셔널 플랫폼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자유, 시장, 사유재산, 기업가 정신, 한미동맹을 이렇게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옹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보수하면서 이 제도적 기반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제도적 기반, 대한민국 자유, 시장, 뭐 사유재산, 기업가 정신, 한미동맹 이거 자체로만 보면 박근혜 탄핵과 직접 연결이 없는 듯이도 보여요. 연결이 약한 듯이 보여요. 그러나 이 제도적 기반을 우리가 왜 소중하게 여기냐? 그건 우리가 개인 존엄과 진실 존중을 이 문명을 지탱하는, 이 문명을 운영해가는 핵심적 주춧돌, 핵심 가치로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개인 존중과 개인 존엄과 진실 존중이라는 우리가 그런 핵심 가치를 생각하고 탄핵을 딱 들여다보면 야 이거는 완전히 거짓놀이인데 이거 어떻게 묻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천연덕스럽게 넘어갔다가는 이거 진실도 없어지고 개인도 없어지는 판인데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저는 세뇌 탈출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박 대통령 그 임기 때 무슨 특혜 받은 거 하나도 없고요. 오히려 무슨 그 시중 무슨 금융기관 이사하라고 한번 제안이 와서 제가 거절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시중 금융기관 이사 같은 거 하게 되면 제 글이 족쇄가 채이죠. 그거 이사하게 되면 이제 아마 이래저래 그 이사회 참여할 때마다 돈 줘서 결국은 그 금융기관이니까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이제 연수입이 될 거고 월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쓸 수 있는 법인카드를 한 장 받을 거예요.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1년에 한 1억에서 한 1억 5천 수입이 되는 건데 제가 그거 했다가 글쟁이가 족쇄가 채이니까 제가 거절했었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박 대통령 때 이제 그 통치 스타일 또 특히 그 역사 교과서 정상화를 시도할 때 황우려 장관, 그 다음에 김상률 교문수석,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 이런 자들을 데리고 이런 진용을 짜가지고 그 살벌한 전쟁 들어간다는 건 당신 그건 아니다. 그렇게 하면 백전백패한다. 그런 그 아주 그 고가운 날카로운 그 칼럼들도 가끔 쓰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분류될 때 얘는 친박도 아니고 반박도 아니고 좀 색깔이 이상해. 그래서 저는 중박으로 분류된 사람입니다. 청와대 용어로. 근데 그런 사람이 탄핵 난동 시작되고 이제 제일 이제 그 전투적으로 싸워왔는데 지난 3년 동안 그 이유는 바로 지금 설명드린 이거예요. 그게 박근혜가 좋아서 내가 박근혜라는 사람을 사랑해서 제가 탄핵 그거 반대하는 시위 처음 나갔을 때 11월 중순에 그 첫 마이크 잡았을 때 제가 한 말이 있어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 사랑합니다. 아닙니다. 그랬어요. 저는 박 대통령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건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나왔습니다. 전 그렇게 말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여기에는 박 대통령에 대한 팬덤, 지지 이런 거
탄핵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가 깔려 있다고 해요. 탄핵이라는 문제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반문, 반386 그걸 위해서 탄핵을 묻고 가자라는 얘기는 반문, 반386을 명분으로 개인 진실, 문명, 보수를 죽이는 소리예요. 이거는. 아니 문86의 개인 진실, 문명, 보수를 적으로 삼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조중동, 김무성, 유승민을 위해서 반문, 반386을 명분으로 개인 진실, 문명, 보수를 죽인다? 이거는 탄핵보다 더 심각한 타락입니다. 회복할 길이 없는 악랄한 타락이 돼요. 다시 말하자면 탄핵당한 것은 박근혜뿐이 아닙니다. 탄핵당한 것은 대한민국이고 더 근본적으로 탄핵당한 것은 우리 개인 한 명 한 명이고 더 근본적으로 탄핵당한 것은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인 진실 존중과 개인 존엄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걸 묻고 가자 뭐 이따구 소리 하는 사람은 우리가 묻어버려야 됩니다. 특히 유튜브랑 소셜미디어에서는 묻어버려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 기본 관점을 보고요. 우리가 박근혜 탄핵을 불러일으킨 두 개의 문맥이 있습니다.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우선 하나는 국내 정치로 보면 분단 수구 기득권입니다. 박 대통령이 이제 그 분단 구조를 위협하는 그런 정책을 취했어요. 예를 들어서 사드 배치나 개성공단 철수 이거는 당시에 이제 그 북한을 압박해가는 그런 그 미국의 입장에 그냥 맞춘 거 정도로도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손해는 많이 보는 거지만 이거 자체는 이 사드 배치나 개성공단 철수까지는 그 분단 구조를 위협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분단 구조의 밑바탕에는 여기에 간첩 종북 친북 세력이 있다고요. 휴전선 남쪽에. 박 대통령이 이걸 직접 공격을 했잖아요. 통진당 해산, 정교조 법외 노조와 민노총 탈퇴 자유화. 이 민노총 탈퇴 자유화는 잘 이제 모르실 것 같아서 설명을 잠깐 드리면 이렇습니다. 민노총은 산별 노조예요. 그래서 산별 노조가 직장별, 기업별 노조를 만든 거예요. 그럼 산별 노조에 의해서 직장 노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부모 자식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직장 노조는 기업 노조는 산별 노조를 탈퇴하지 못한다. 이게 그 전까지의 관행이었어요. 법 해석이었어요. 근데 박 대통령 때 이게 이제 그 재판부가 이제 박 대통령이 워낙 그 의기 있게 저쪽이랑 맞서니까 재판부가 이거를 대법원이 그 소신 있게 판결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비록 처음에 만들어질 때 산별 노조가 기업 노조를 만드는 부모 자식 관계가 있지만 한번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기업 노조는 산별 노조를 마음대로 탈퇴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 요새 민노총이 사실은 힘을 못 써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힘 못 써요. 민노총에서 힘 제일 잘 쓰는 데는요. 딱 두 개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전교조. 거기는 워낙에 이념화되어 있기 때문에 힘을 쓰죠. 다른 하나는 오히려 건설노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건설 사업장에 뭐 타워 크레인이 들어간다, 중장비가 들어간다. 이게 다 노조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 노조를 거치지 않으면 건설판에서 이 명함을 못 내밀어요. 그러니까 밥줄이라고요. 그래서 건설노조가 오히려 굉장히 힘을 쓰고요. 이제 예를 들면 뭐 현대중공업 노조, 무슨 노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데들은 기업 노조가 야, 뭐 가서 우리 저기 뭐야 미군 철수 뭐 반미 시위 한번 대책에 붙자라고 이제 노조 지도부가 얘기를 하면 그 노조에 반발이 되는 다른 노조 내 그 기업 내 다른 그 그룹들이 있잖아요. 요새 뭐 복수노조니까 또 복수노조는 웃기게요. 누가 했냐면 추미애가 했습니다. 추미애가 그것 때문에 민노총한테 맞아 죽을 뻔했었어요. 추미애가 금배지 달고 이때까지 한 짓 중에 다 나쁜 짓 했는데 제가 하나 인정하는 게 복수노조. 그때 그 환노위 위원장 할 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할 때 추미애가 복수노조 총대를 메고 관철을 시켰어요. 그래서 추미애 그건 착해요. 네, 주선수 착합니다. 네, 착해요. 그거 하나 착해요. 자, 그런데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노조 집행부가 우리 반미 시위 대책에 한번 붙자. 반미 투쟁 붙자 하고 나가면 이제 그 기업 안에 그 현장 안에 다른 그룹들이 야, 쟤들 뭐 하는 거야? 야, 우리 지금 월급 많이 올라가고 우리 지금 열심히 일하는 게 중요하지. 너 지금 반미 투쟁까지 하냐? 너 간첩이냐고 공격을 해요, 이제.
그래서 이 기업의 노조 집행부가 반미투쟁으로 함부로 못 동원을 해요. 그랬다간 다음번에 선거에서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 민노총 탈퇴 자유화가 실제로 몇 개의 노조를 빼고 몇 개 분야를 빼고 나머지 노조들에 있어서 저거를 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어요. 이 종북 성향을 완화시키는데, 친북 성향을 완화시키는데. 자, 그래서 이런 조치들, 통진당에선 전교조 법외노조와 민노총 탈퇴 자유화 이 조치들하고 사드 배치, 개성공단 철수 이 조치가 이렇게 같이 화학 반응을 하니까 전체로 보면 뭐가 돼요? 분단 구조를 위협하는 조치가 돼요, 이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곱게 퇴임을 하고 나면 500만에서 1000만 표를 몰고 다니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조중동과 범털 국회의원이 지배하는 과두지배 체제, 즉 이원집정부제 내가 책임제를 달성하는 게 불가능하게 되죠. 즉 조중동과 범털 국회의원과 같은 그런 분단 수구 기득권의 입장에서는 전체 판으로 보면 이 양반이 분단 구조를 막 흔들라 그래. 이거 야 50년 된 70년 된 분단 구조를 네 맘대로 흔드냐? 이 생각이 있고. 제 말 안 믿어지시면 지금 조중동에서 요새 트럼프 정책, 미국 정책이 분단 구조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는가에 대한 해설 보신 기억 있으세요? 없죠. 이 사람들은 분단은 마르고 닳도록 이어지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자체 핵무장해야 되거나 혹은 미국과 핵 공유협정 맺어야 된다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저는 미국과 핵 공유협정 찬성인데 그 이유는 뭐냐. 분단은 구조가 유지될 거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중국과 맞서기 위해서. 중국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중국으로부터 분단 구조는 무너질 거다 결국 조만간에. 그리고 우리가 통일 한반도 생각해야 되고 그다음에 북한 지역에 있어서 자유조선의 등장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남북 간의 자유대한 국가연합을 생각해 봐야 되고 그 자유대한 국가연합이 낮은 단계의 일종의 그 자유통일이다. 뭐 이런 얘기를 조중동에서 안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분단구조 유지되는 걸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걸 유지해야 자기들의 기득권, 자기들의 상대적 우위, 자기들의 지금 위치가 유지가 되니까. 따라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박근혜라는 인물이 분단구조를 위협해? 야 70년 된 분단구조를 네 맘대로 위협해? 두 번째, 저 사람 저거 곱게 퇴임시켜 놓으면 500만 표, 1000만 표 끌고 다녀서 저거 김대중보다 더 지독한 선상님, 여자 선상님 되겠네. 그럼 우리가 과두지배 체제 못하네. 이거예요. 이게 여기 목에까지 차 있던 거야, 목에까지.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이제 공들여서 설명할 건 뭐냐면 미국의 오바마 힐러리. 여기 입장에서는 이 미국의 이 민주당 쪽은 그 동아시아 전략이 굉장히 혼란되어 있고 짜증나던 상태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중국과 미국은 같이 간다. 그다음에 중국이 북핵을 해결해 줄 거다. 이 전제 위에서 이 사람들은 움직여 왔거든요. 그런데 점점 더 북의 도발 수위가 높아져 가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중국을 미중 전쟁 벌인다는 생각은 아예 머릿속에 없는 사람들이니까. 미중 문명 전쟁 지금 트럼프가 벌이는 이건 머릿속에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짜증이 나 있는 상태인데 박근혜라는 인물이 분단구조를 허무는 그 사람들 관점에서 보면 정말 위험한 발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라는 인물을 굉장히 위험천만한 도발자로 인식해요.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도발을 하더라도 지가 해야 되거든. 즉 다시 말해서 어저께까지 중국에 의존해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착각 속에 살다가 오늘 갑자기 어제 밤 사이에 막 ICBM 날아가고 그래서 오늘 갑자기 중국과의 전쟁을 벌일 각오를 하고 북한을 전면 침공하는 뭐 이런 그 널뛰기를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이게 미국 민주당 오바마 힐러리란 것들이 일관된 조심스러운 접근이 없어요. 지능적인 이 동아시아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자기 속이 구린 거 아니에요. 자기가 짜증나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하고 오죽 그랬으면은 저기 트럼프가 얼마 전에 말했잖아요. 만약에 민주당이
집권했더라면 중국한테 쭉 내다봐야 당해서 끌려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거꾸로 발작해서 한반도에서 전쟁하고 있을 거다 지금쯤. 그런 얘기를 했었다고요, 트럼프가. 그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이 오바마 힐러리의 입장이 뭔가를 잘 보여주는 게 이제 조셉 윤이나 캐슬린 스티븐스 같은 사람이에요. 조셉 윤은 보시다시피 뭐 거의 그 간첩보다 더 간첩스러운 소리 하는 사람이죠. 보면 뭐 육자회담도 얘기하고 뭐 그 다음에 말 행간에 보면 결국 저기 북한을 어느 수준까지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행간에 그 의미를 슬슬 흘리고. 캐슬린 스티븐스요. 요새 트럼프 잡아 죽이겠다고 칼 뽑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스캔들 이거 지가 앞장서서 공격해요. 이 사람이 지금 뭐냐? 한미경제연구소, 이거 대한민국이 돈을 대는 워싱턴에 있는 재단입니다. 연구소입니다. 거기 소장을 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월급 주는 소장인 거예요, 말하자면. 전 주한 미 대사관을 했고요. 국무성 주한 직업 외교관 출신이고요. 이런 입장이 뭐냐? 이게 CNN, NYT, 워싱턴 포스트 등의 입장이죠. 자, 미국이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박 대통령이 그 2016년 10월 1일 국군의 날 어떤 연설을 했는지. 이 정도 연설하면요, 미국과 정면 충돌하는 거예요. 한번 이 연설 내용, 이게 그 부분만 한 3분쯤 되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북한 당국과 군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게,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북한 주민에 대해서 직접적 소구를 하는 거예요. 명확히 알리려고 합니다. 북한 정권 지금 무너집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핵과 미사일 능력을 김정은 체제가 군사적 긴장을 핵 도발해가지고 내부 끌고 가려고 하고 있지만, 내부 결속을 이루려 하고 있지만 이것은 착각이고 이거는 오산입니다. 근본적인 착각이고 오산이다. 북한 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국제사회 대응이 과거와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달라지고 있는데 완전히 달라진 상태는 아니에요. 한층 강화된 제재와 압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이 심해질 거다. 실제로 압박이 심해진 건 트럼프 정부 때 UN 11월인가 2017년 9월 결의 때부터 압박이 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한 걸음 먼저 간 거예요. 확대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도발했다가는 너희 빨리 무너진다 이 소리예요. 처벌할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라도 북한 당국은 시대의 흐름과 스스로 처한 현실을 직시하여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정상국가의 길로 돌아와라. 여기까지 했으면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다음번 연설에 굉장히 오바마나 힐러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을 한다고요. 북한 군인과 바로 직접 소구하잖아요. 우리는 북한 해방을 선언해 버린단 말이에요. 참혹한 실상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오바마나 힐러리 입장도 트럼프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인권 탄압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이 있습니다. 분단 구조의 붕괴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문제의 부분 집합이라고 해요. 그런데 한국의 대통령이 분단 구조의 붕괴를 선언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트럼프 같으면 참아. 좋아. 자기 파트너라고 인정해. 그런데 중국과 같이 가자고 짝짝꿍하고 그 부통령이라는 바이든 같은 자가 그 아들 내세워서 중국은행으로부터 1조 원 이상을 투자 유치를 받는 썩은 자들의 입장에선 박근혜 이게 지금 어디에다 초치고 이거 판다 깰래는 거야 하고서 발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북한 주민 여러분들이 희망과 이거 바로 그냥 북한 해방 선언 아니에요. 길을 주민 전체에 열어놓을 것입니다.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뒷부분이 미국 오바마 힐러리의 그 지금 한반도 문제를 두고 그냥 어마뜨거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 발 동동 굴르고 있으면서 지 머릿속도 진흙처럼 헝클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오바마 힐러리 그 진영이, 그 워싱턴 기득권 딥스테이트 진영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풀어야 될지 머리가 완전히 망개진 상태라고. 이거 풀려면 미중 전쟁 벌려가지고 중국의 경제적 압박 가하고 중국의 그 군사적 압박 가하고
그러면서 그 군사력을 예를 들면 중동이라든지 유럽으로부터는 많이 빼내고 동아시아에 많이 집중을 하고 뭐 이런 큰 그림 속에서 이걸 풀어가야 될 문제인데 지금 트럼프는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 과정에서 말 안 듣는 국무장관 줄줄이 날렸고 그 과정에서 말 안 듣는 국방장관 줄줄이 날렸고 그 과정에서 말 안 듣는 National Security Advisor 그러니까 그 안보보좌관 줄줄이 날렸고 그래서 2년 이상 3년을 그렇게 지금 트럼프는 몰아왔잖아요. 큰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 처음 블룸프린트 나온 건 2017년 12월 취임한 지 12개월 만에 National Security Strategy 보고서 그러니까 국가 안보 전략 보고서 거기서 첫 그 그림이 나왔고 그러면 미국 근데 이 오바마 힐러리 이 진영은 그런 컨셉이 없잖아요. 미중 전쟁 요즘 들어서야 인정하기 시작했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되도 않을 전쟁 벌이고 있다고 댕댕거리고 계속 시비 붙었었던 거 아니에요. 요즘 들어서야 미중 전쟁을 인정하죠. 조금.